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면서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하고 미 상무장관은 투자액을 더 늘려야 한다며 일제히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풀어달라는 보석신문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8분가량 직접 발언에선 보석이 되면 재판에 참석하겠다면서도 특검의 기소에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살이 빠지고 흰머리가 많은 수용번호 3617번이었습니다. 첫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은 부쩍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재판이 아닌 한남동 관저 체포를 방해한 혐의의 재판입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녹화된 뒤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편집 과정을 거치느라 실시간 생중계가 되진 않았지만 선고가 아닌 재판 전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육성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앞서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 재판 때는 재판 시작 전 모습만 촬영됐습니다. 사상 첫 재판 중계가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도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녹화 중계로 공개된 이번 재판에서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도 생생히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자 특검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라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적사항 확인을 끝낸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 공개되는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와 국민들께 특검이 수사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의 내용과 취지를 좀 더 소상히 중계를 의식한 듯 PPT까지 활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정치적 기소라며 맞섰습니다.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기획 기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때와 내란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은 오로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판단할 사항이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내란이 아님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검팀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집행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무죄다라는 결론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갑자기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는데 어느 누가 거기서 방어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검사님의 집에도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도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2시간 만에 재판을 마친 재판부는 주 1회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문은 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중계 없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 방에선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18분 동안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박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 이어서 보석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연이어서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녹화 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신문도 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질병 같은 내밀한 신상 정보와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며 중계 없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중계되는 재판 때 1에서 2분 정도 짧은 발언만 한 윤 전 대통령은 신문에서는 18분 동안 직접 발언했습니다. 구속된 뒤 1.8평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추가 재판까지 주 4에서 5회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석방해주면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이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들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으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고 건강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시설 치료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됐다며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9박 70일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이승민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올해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재 문제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정 대표는 자신의 공약이 이행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무너뜨릴 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정부 조직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다들 좀 모아져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추석 연휴 뒤 69개 비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제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그럼 대신 어떤 조직이 대체하는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 기자, 1년 뒤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검찰청은 지난 77년 동안 수사와 기소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해왔습니다. 그렇죠. 이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입증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이죠.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동시에 하면 권한이 너무 크니 이걸 분리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나누어서 맡게 됩니다. 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 그럼 공소청에서 검사는 수사 없이 기소만 가능한가요? 예, 그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유지된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는 없어도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보완하는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 강경파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인 이 검찰 개혁이 무색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 중수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보안 수사권을 넘어 문재인 정부 이전에 수사 지휘권까지 복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형 기자,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그 속보 하나만 점검하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검찰청의 반응도 좀 궁금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법이 완전히 통과된 상황에서 입장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근길에 한 말인데요. 네. 방금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입법부에서 통과가 됐지만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검찰총장 대행이 보였다. 이 소식까지 속보로 좀 전해드립니다. 앞서 얘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그러나 만약에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겠죠. 이 법무부가 오늘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는 수사를 못하게 된 거죠.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규정을 다시 없앤 겁니다. 네.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이 검찰개혁 이후 보안 수사권이 남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수사 범위는 꽤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큰 줄기로 봤을 때 이제 수사와 기소가 이제 분리가 되고 검찰의 수사권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검찰개혁 과제 또 뭐가 있습니까? 아직 그 결정해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검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만 100개가 넘는데요. 그만큼 일단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죠.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만큼 행정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당장 전국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들어갈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로 표지판에 적힌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다 바꿔야겠죠. 네, 그렇게 바꾸는 것도 외에 사회적 비용도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예, 한미 무역협상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무역협상이 협상이라기보다는 압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선불로 요구하는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거친 압박 전술로 흐르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넘어 일본과 같은 5,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의 직접 투자를 강조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공개적으로 선불 투자를 못 박았습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사실상 관세이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정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약 4,100억 달러지만 상당한 비율이 중장기 채권에 묶여 있어 단기간에 현금으로 빠져나가면 외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출과 보증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의 요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현금 확보를 요구하고 한국은 위험 최소화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면서 관세 협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강대강으로 맞선 가운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담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관세 후속 협상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의 통화 스와프 요구를 들어주긴 쉽지 않은데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강하게 나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MOU라고 우리에게 이제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비자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의약품의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의약품 품목별 관세의 최혜국 대우를 기대했던 국내 제약업체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다음 달 말에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 때까지도 최종 타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협상이 더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관세 협상 타결이 에이펙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선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에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환율은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잘 나가던 코스피도 3,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주문이 쏟아지면서 이내 1,41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후 큰 폭의 변동은 보이지 않았고 11.8원 오른 1,412.4원에 낮 시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종가가 1,410원을 넘은 건 지난 5월 14일 1,420원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안정되다가 최근 3일 연속 오름세인데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원화가치 약세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강달러 현상과 함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환율은 1,400원을 조금 더 상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1,420원에서 30원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도 85포인트, 2.45% 급락한 3,38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3,4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12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 넘게 빠졌습니다. 국내 시장은 긴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조정 국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변수 여파로 원화와 증시의 불안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갑갑한 장면들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벌어지는 이른바 추나 대전이 이제는 고발전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나경원, 추미애 두 의원을 각각 경찰에 고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건 지난 4일 규탄 대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공범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하고 운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막고발로 응수했습니다.
앞선 법사위 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뺏고 퇴장을 시켜. 국민의힘은 추 의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추나 갈등이 당 차원의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법사위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논란입니다.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 도중 의원석에서 터져 나왔는데 민주당은 발언자를 찾겠다며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 제명까지 촉구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표결이 이루어지던 찰나 국민의힘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선 산불이 안 나냐고 말하자 또 다른 여성 의원이 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호남에서 불 안 나나?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처리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해당 음성을 공개하고 스스로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그랬다라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의원을 제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고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은 누군지 알 것 같다며 자수를 압박했습니다. 망언을 내뱉은 의원이 누구인지 저는 소리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숨지 말고 즉시 자수하시고. 호남 출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호남 지역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야당 의원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네, 정치톡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부조직법 수정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0 가운데 찬성이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음을 다시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치톡톡,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볼까요? 국감 출석에 앞서서 그림자 실세,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누구입니까? 실루엣을 보면 알 것 같은데. 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입니다. 네.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김 비서관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데요.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한 성남 라인으로도 불립니다. 이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콕 집는 발언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시가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시가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줬죠. 그런데 앞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강훈식 비서실장 등 11명만 포함되고 김 비서관은 빠졌습니다. 야당은 절대 존엄이냐며 오늘도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그림자 실세,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방탄 자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고 그동안에 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 실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 정권마다 그림자 실세는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번에 국감에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로서는 불출석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예산과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지난 14대 국회부터 꼬박꼬박 국정감사에 출석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 오늘 국회에서 논의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나왔고 김어준 씨 처남까지 거론이 되는 이유 뭡니까? 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네. 임태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력하다는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 전 비서관, 시니어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자영업 비서관을 지냈고 부평 문화일거리 상인회장 같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SNS에 논평을 포기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어준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유력하다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지경이고요. 국민 여론은 명백히 반대할 것입니다. 네, 김어준의 처남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고용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까요, 키워드? 야심작 또 고장, 한강인데 뭐가 고장 났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 한강버스입니다. 네.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이 104호 한강버스인데 오늘 마곡에서 잠실로 향하다 방향타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70명이 전원 하차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수리가 완료돼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한강버스 고장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용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걸로 출퇴근을 하라니 같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네, 야심작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또 컸는데 고장이 많이 나가면 실망도 많겠죠.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시장에서 20대 여성이 시장 가게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던 상인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이유가 직장에서 해고돼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 정치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옷차림에 헤드폰을 쓴 20대 여성이 시장 안을 서성거립니다. 왼손에는 휴대전화와 기다란 흉기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수상한 행동에 상인은 지나간 여성을 바라봅니다. 다른 CCTV에서는 작심한 듯 거리를 지나치고 이어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다짜고짜 인근 속옷 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가게 안에 있던 60대 여주인은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냥 태연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나 2차 사고 발생할까 봐 차 내고 이제 경찰 전화하고.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목과 허벅지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피해자는 직장에서 해고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고가 돼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가게에 여자 혼자 장사를 하니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가정 형편을 비관해 바다에 투신한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함께 뛰어든 1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여성은 다행히 해경에 구조됐는데 하루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여성이 물에 뛰어들었다 구조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경계에 있는 동백대교 인근 해상입니다. 해경대원이 바다에 빠진 10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참아! 그런데 바다에 빠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그 옆으로 다 빠졌어! 그 옆으로 다 빠졌어! 옆으로 다! 오늘 새벽 전라북도 군산에서 10대 남녀 2명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여성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바다에 투신하자 남성이 구하려고 함께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쭉 떠내려오는 것은 봤지. 여기서 나가 보니까 그 해경대 직원이 물에 있었어요. 여성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남성은 실종됐습니다. 야, 이거 조건 이제 10대 여성은 어제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새벽 이번엔 인천대교에서 40대 남성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4명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인천대교 투신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이젠 근본적인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9분 인천대교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인천해경에 접수됩니다. 해경이 출동해보니 다리 위엔 빈 차가 세워져 있고 뛰어내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대교에서 사람이 뛰어내리기는 이달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투신을 막으려고 다리 위 갓길에 깔았던 1,500개의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을 지난달 철거하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인천대교 민자운영사는 또 다른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2022년 11월 드럼통을 설치하고서 고장이나 사고 같은 긴급 상황에 차를 갓길에 대지 못해 더 위험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는 겁니다. 인천대교의 투신 사고는 2009년 개통 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89건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 절반이 최근 3년에 집중됐습니다. 해상 구간만 18.3km에 이르는 국내 최장다리라 누군가를 발견해도 출동해서 사고를 막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높이 2m의 난간을 다리 전체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공사비 120억 원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라북도 무주소방서장이 지난 4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등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은 이른바 괴물 산불로 처참히 무너져 전국이 애도 분위기에 휩싸였던 때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산을 오릅니다. 산 중턱에서는 가방에서 안주를 꺼내고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7일 전북 무주 소방서장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산길을 걸으면서 술을 마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에 무주 소방서장의 이런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된 겁니다. 해당 소방서장이 음주 산행에 나선 날은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3, 4월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내가 탱크가 힘으로 신세대 돼가지고 갔네. 집이 파차. 지난 3월 25일 근무가 끝난 뒤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때는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 소방차 320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하던 때였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 전국의 소방관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사원에 보고했습니다. 무주 소방서장은 음주 산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밀착 취재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야경과 낭만을 즐기려 야외에 자리를 펼치고 영업하는 야장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표적인 야장거리인 서울 종로를 찾아가 봤는데 난장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선선해진 가을밤, 서울 종로 야장거리가 야경과 낭만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처음 와봐서 사람들 많아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왔어요. 하지만 몰려든 인파에 야장거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당초 구청 측은 양방향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꿔 인도를 넓혔습니다. 야장 테이블이 인도 곳곳에 깔리면서 길이 좁아졌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인도와 차도를 위험하게 오가게 됐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는가 하면 심지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차도나 인도 구분 없이 다니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야장 손님들은 술을 마신 뒤 3, 3, 5 모여 아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바닥에 뱉고 있었습니다. 흡연 구역이 따로 없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길을 지나던 어린아이들조차 고스란히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담배 필 데가 없어. 나는 마스크 쓰고 써 있잖아. 그래서. 지하철역 바로 앞에 금연구역 표시가 있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많은 꽁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게다가 야장 테이블 주변에 버려진 술병들과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까지 발견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무분별한 야장 영업 탓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용수를 끌어오는 용도의 지하식 소화전은 테이블에 깔려 위급 상황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화재 진압 시설이 내장돼 화재 초기 진압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하 소화 장치도 야장 시설물에 가려졌습니다. 이제 소화 시설물, 그다음에 그것도 물건출구 앞에 손수구 그런 걸 막고 있는 부분들 있죠. 이제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야장 영업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선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쾌적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야장 영업이 이뤄지기 위해 업주의 준법 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취재 정혜진입니다. 고 전유성 씨의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폐기흉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게 특히 치명적이라는데요. 지금 건강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자세한 내용 안병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흡연은 단연 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전유성 씨는 이 대표적인 금연 성공자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폐기흉은 어떤 원인으로 발병한 걸까요? 전문가는 연간 15,000명 수준인 남성 기흉 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명 중 1명꼴인 점에 주목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폐 관련 기저질환이 합병증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 씨는 사망 전 급성 폐렴과 부정맥,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성 질환을 앓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폐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구조적인 손상이 장애처럼 남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폐기흉의 주요 증상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입니다. 폐에 공기 주머니가 터져 주변 압력으로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1년 내 10명 중 3명은 재발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우리가 폐 상태를 간단한 저선양 CT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 금연이 첫손에 꼽히지만 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렬한 운동이나 장거리 비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종의 먹이 활동이 담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천만 명대 사람들이 찾는 국립공원은 수많은 동식물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건강하게 자연을 공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탐방객들이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나무 아래를 거닐며 자연을 느껴봅니다. 계곡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100군데 계곡길 한번 구경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은 1년에 4천만 명이 찾는 명소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터전입니다. 지난 6월 소백산에서 여우가 어린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사흘 뒤 어미로 추정되는 고라니가 여우를 뒤쫓아가는 희귀한 장면까지 포착됩니다. 속리산에서는 수리부엉이가 사냥한 고슴도치를 물고 다니기도 합니다. 한종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여우나 수달, 수리부엉이와 같이 포식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냥과 반달 같은 곰이 풀이나 꽃을 먹고 배출한 배설물은 광릉 요강꽃 같은 멸종위기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촘촘한 먹이 사슬이 생긴 덕분에 국립공원의 멸종위기종의 69%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물종 보호,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방객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큰 소리를 내면 어미가 새끼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등산할 때 열량을 보충하려고 이런 견과류를 들고 오는데요. 하지만 이 중 건포도는 다람쥐 같은 소형 포유류에게 해롭기 때문에 절대로 줘선 안 됩니다. 초콜릿은 야생동물에게 독이기 때문에 등산로에 버리면 안 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고급 상점이 몰린 미국 캘리포니아 도심에선 잊을만 하면 떼강도 절도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요. 조직화된 절도 범죄가 끊이질 않는 배경을 이한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강도들이 때로 상점 안으로 급습해 망치로 진열대를 마구 내려칩니다. 유리덮개가 산산조각 나면서 진열된 귀금속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보석 가게에 20여 명의 강도가 들이닥쳐 약 14억 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Crowbars and the pickaxes and basically taking whatever jewelry was available. 닫힌 문을 권총으로 쏘아 밖으로 빠져나온 용의자들은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 6대를 타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보석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파는 상점이 몰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강도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괴한들이 보석 가게에 침입해 가게 주인이 크게 다치고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떼강도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배경엔 미흡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4년 통과된 건의안 47호에 따라 피해액이 $950, 우리 돈으로 약 134만 원 미만일 경우 경범죄로 간주돼 체포 후 즉시 석방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찰 인력이 부족해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출동이 늦거나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일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주에서는 조직적인 소매절도 범죄에 대해 중범죄 신설 등 강력 조치를 취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경범죄 기준을 낮추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선 교도소 폭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간 유혈 충돌이 벌어졌는데 총기와 폭발물까지 동원돼 최소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북부의 에스메랄다스 교도소. 무장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수감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철문이 부서지고 식판 등 집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마약갱단 소속 수감자들이 교정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다 유혈 충돌이 벌어져 최소 17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사흘 전에도 또 다른 교도소에서 폭동이 있었는데 총기와 수류탄이 동원됐고 무장경찰이 투입돼 진압에 나섰습니다. 야, tranquilo, tranquilo. 이 과정에서 교도관 1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교도소 폭동이 빈발한 이유는 최근 마약 조직의 이권 다툼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점과 열악한 교정 인프라 문제가 꼽힙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치안 당국의 통제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낮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늦더위도 계속된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안동 하회 마을의 산자락에 하얀 안개구름이 자욱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초입에 피어난 풀잎에는 이슬이 방울째 맺혔습니다.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쌀쌀해져가지고. 오전 9시 18도를 밑돌았던 하회 마을의 기온은 2시간 간격으로 4도 안팎으로 올라 기온의 변화가 시시각각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침이 지나면서 기온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햇살이 강해졌고 풀잎에 맺혔던 이슬도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31.4도, 서울은 27도를 기록하는 등 한낮의 기온이 아침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건조한 고기압이 확장해 오면서 복사 냉각이 강화된 영향입니다.
구름이 없다 보니 밤사이 지상의 열기가 허공으로 급격히 흩어지고 낮 동안엔 지상이 급격히 가열됩니다. 반대로 밤사이 두꺼운 구름대가 지난 제주도엔 열기가 축적되면서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귀포엔 열대야까지 나타나 열대야 일수는 지역 관측 이래 최장인 77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이 들쭉날쭉한 늦더위는 주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저기압의 영향으로 27일 토요일에는 전라권 중심, 28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또다시 고기압권의 영향에 들면서 큰 일교차와 함께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금융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해달라는 건데 연봉이 높은 대표적 직종인 만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20여 년 전 가장 먼저 주 5일제가 도입된 곳이 금융권인데 이번에도 성공할까요? 강서영 기자입니다. 은행원을 비롯한 전국 금융산업노조조합원 8,000명이 광화문 광장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지점 방문을 선호하는 고령층은 매년 늘어나는데 인력이 7,000명이나 줄어 직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오전에만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엔 영업시간을 30분 늘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 4.5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시간을 쟁취합시다. 하지만 고연봉 직장으로 알려진 금융권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은행원 평균 연봉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고령층의 불편이 커질 건 뻔한데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지하는 면도 있을 것 같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저들만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판을 의식한 듯 주요 시중은행들은 극소수 인원만 참여해 10만 명을 공언했던 것과 달리 8,000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업점 운영에도 큰 차질은 없었지만 파업이 확산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가 우리나라 예술전시기획사와 협약을 맺고 한국의 디지털 분관을 세웁니다. 이르면 올겨울 서울에서 열릴 첫 디지털 전시에선 모네와 피카소 등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이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열린 국제문화 포럼 현장입니다. 개최국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지구의 절반이 문화 연대를 이뤘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주축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로의 전환이 올해 포럼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발표자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이 눈에 띕니다.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과 함께 준비 중인 센터 에르미타주 코리아 때문입니다. 위대한 러시아 문화 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 위에 한국의 디지털 경험을 더하는 작업입니다. 포럼 직후 협약식에서 에르미타주와 한국의 공연 전시 기획사 아트웍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한국 디지털 센터 건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로 건설될 한국센터는 디지털 작품 전시를 넘어 에르미타주가 보유 중인 원화 작품들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디지털 분관 건설 소식에 현지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르미타주는 MBN과 따로 만나 앞으로 몇 년이 걸릴 디지털 분관 건립에 앞서 한국 전시회를 먼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Очень мощная выставка,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блеск и прелесть Эрмитажа во всех вещах. И эта вещь электронная,
И вы там увидите именно все то, что составляет Эрмитаж.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곳 에르미타주에 있는 300만 점이 넘는 세계적인 유산들은 올 겨울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시작으로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디아즈가 한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과 외국인 최다 홈런 기록을 하루에 다 써버렸는데요.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한화의 폰세와 함께 MVP 경쟁도 뜨거워졌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디아즈가 좌익선상 깊숙이 떨어지는 안타를 날립니다. 3루 주자 구자욱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147번째 타점을 올린 디아즈는 팀 동료 박병호를 넘어 KBO 한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디아즈는 대기록 하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8회 말에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시즌 49호포를 쏘아 올리며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새 역사를 2개나 쓴 디아즈는 남은 4경기에서 리그 최초 50홈런 150타점이라는 전인미답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I'm grateful to be part of the history in KBO, so I'm really happy to be there. We have a 4-5 game left, I don't know. So I'm gonna be focused on last 5 games to try finish strong, and let's see what happens. I think I can make it 50 this year. 디아즈가 대구에서 대기록을 쏘아 올린 날, 잠실에서는 한화 와이스가 마운드 위에서 또 다른 대기록을 새겼습니다. 와이스는 3회 말 박지훈과 양석환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탈삼진 200개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미 역대 최소인 23경기 만에 200탈삼진을 달성한 팀 동료 폰세에 이어 같은 팀에서 2명이 200탈삼진을 기록한 건 KBO 사상 최초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대기록 작성 경쟁은 자연스럽게 MVP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타에서 각각 다관왕은 기본, 최다 탈삼진의 폰세나 최다 타점의 디아즈가 MVP가 안 되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또 어떤 놀라운 기록을 써낼지 시즌 마지막까지 야구 팬들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아도 아직 낮에는 덥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제주에만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하루 동안 충청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하늘빛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8도, 춘천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한층 더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